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덴마크 올보르에서 현지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은신처에 숨어있던 정 씨를 찾아내 덴마크 경찰에 신고한 건 독일에서부터 정 씨를 추적해온 JTBC 취재진이었습니다. 정유라 씨는 체포 직전까지 덴마크 올보르에서 자신의 아들과 보모, 수행원으로 보이는 남성 2명과 함께 은신해왔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은신처에선 정 씨가 타고 다닌 것으로 추정되는 승합차와 함께 장기 거주를 위해 구입했던 각종 생활용품도 발견됐습니다. 정 씨는 현지 경찰 조사에서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이 내려진 사실을 시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덴마크 올보르 중앙경찰서로 압송된 정 씨는 현지 경찰에게 승마 관련 일을 위해 덴마크에 머물렀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급작스런 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9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해달라고 했다는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2015년 7월 독대 자리에선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안에 삼성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한 정황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 조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 전 장관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일방적인 주장을 펴면서 법적,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이 끝난 뒤에는 손석희 앵커 진행으로 2017년 한국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를 놓고 신년 특집 대토론이 이어집니다. 유승민 가칭개혁보수신당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패널로 참여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사건이 국민적 분노로 이어지게 된 도화선은 바로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이화여대의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이후에 JTBC의 태블릿 PC 보도로 최 씨의 국정개입 실체가 드러났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검사팀 수사와 함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이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은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오늘 이번 사건의 중심에 어머니 최 씨와 함께 있었던 정유라 씨가 덴마크 올보르에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다름 아닌 정 씨의 행방을 추적해서 독일에서 덴마크까지 쫓아간 JTBC 취재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에게 붙잡힌 겁니다. 정 씨의 신병이 국내로 압송되면 특히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과 관련된 특별검사팀의 대통령 뇌물죄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룸에서는 덴마크 현지에서 단독으로 취재한 정유라 씨 체포의 전 과정을 보도해드리고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주장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긴박했던 정 씨의 현지 체포 순간을 현지에서 추적해왔던 이가혁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각 1일 오후 4시, JTBC 취재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덴마크 올보르 경찰이 정유라 씨 은신처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경찰 2명은 창문이 모두 가려져 있는 은신처를 둘러본 뒤 수색견 운용부대인 이른바 K9 요원 2명까지 추가로 불렀습니다. 경찰이 다가서자 잠시 뒤 집안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내부 수색과 신원조회가 시작됐습니다. 차고 앞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고급 승합 차량도 샅샅이 살폈습니다. 초기 수색 임무를 마치고 먼저 철수하던 K9 요원들은 취재진에게 내부에 총 5명이 있고 정유라 씨 본인이 인터폴에 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re are 2 men, 2 women and 1 baby, right? Yeah, right. She knew she was wanted in there. 현지 경찰은 조사 중에도 수시로 나와 집 밖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정 씨와 관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취재진이 정 씨의 돈 세탁 혐의를 수사 중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부터 최순실 씨 모녀와 관련한 영문 기사 등을 보여주자
이를 상부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정 씨는 영어로 경찰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덴마크에 온 이유는 승마와 관련한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함께 있는 남성 2명은 이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고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덴마크 경찰은 현장 조사에 4시간을 투입할 정도로 정 씨 체포를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독일 연방 검찰을 통해 정 씨의 체포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국 수사당국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사실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쯤 덴마크 경찰은 상부로부터 정유라 씨 체포 명령을 받아냈고 정 씨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독일과 덴마크의 은신처를 오가며 도피 생활을 하던 정 씨가 결국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정유라 씨 원래 귀국하실 생각이었어요? 한국 가서 검찰 조사 받으실 생각이었나요? 말씀 좀 해주시죠. 정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덴마크 올보르에서 JTBC 이가혁입니다. 정유라 씨가 체포된 덴마크 올보르는 당초 취재진이 머물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거리로 1000km가 넘게 떨어져 있고 자동차로는 12시간 넘게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보르에 정 씨의 은신처가 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와 유력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취재진은 정 씨 추적에 나섰는데요. 취재진은 정 씨 은신처를 파악한 뒤에 직접 확인에 나섰지만 정유라 씨 일행은 오히려 몸을 숨긴 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핵심 인사인 정 씨가 도주할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저희 JTBC 취재진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박했던 은신처 확인부터 체포까지 그 전말을 이가혁 기자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정유라 씨를 추적하던 JTBC 취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940km 떨어진 덴마크 올보르로 향했습니다. 정 씨가 덴마크 올보르 교외의 주택에 머물고 있다는 믿을 만한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독일에 머물렀던 정 씨가 승마 때문에 올보르를 드나든 정황도 포착된 상황. 취재진은 12시간 운전 끝에 정 씨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올보르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엔 정 씨가 타고 다닌 것으로 알려진 고급 승합차도 있습니다. 이 차량은 최순실 씨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나눈 SNS 메시지에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차 색상은 물론 번호판에 적힌 최순실 씨의 영문 이니셜 CS까지 교민들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차 안에는 승마용 모자와 함께 유아용 카시트도 장착돼 있습니다. 정유라 씨 은신처가 맞다는 심증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인데 덴마크 아침은 아직 밝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유라 씨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을 조심스럽게 둘러본 결과 차량과 또 집안 내부에서 보이는 그 한국 회사의 전기밥솥 등을 봤을 때 정유라 씨의 은신처가 확실하다고 보고 집 안에서 누군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아 정 씨 일행이 외식이나 외출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날이 밝도록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취재진은 직접 정 씨를 만나기 위해 집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계세요. 순간 고모가 정 씨의 아들을 안고 황급히 몸을 숨기고 다른 편 출입문에선 한 남성이 문을 잠급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말씀 좀 나누러 왔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나 정 씨 일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몸을 숨기기 바빴습니다. 아무나 한 분 나오셔서 말씀만 좀 들어주세요. 저희 결국 취재진은 우리의 112에 해당하는 현지 114 신고로 경찰에 정식 출동 요청을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꿈쩍 앉던 정 씨 일행이 마침내 문을 엽니다. 그리고 집안 수색과 신분 조회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게서 직접 받은 여권을 들고 나와 취재진이 파악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재차 확인까지 합니다. 경찰 출동 4시간 만에 정 씨는 우리나라도 독일도 아닌 덴마크 경찰 손에 이끌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 지역을 총괄하는 노율란드 경찰서 앞입니다. 정유라 씨가 어젯밤 체포돼 이송된 그곳입니다. 지금 이곳 시각이 월요일 오전인데요. 잠시 후면 정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 올보르에서 JTBC 이가혁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덴마크 현지에서 정유라 씨를 추적해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체포 과정을 직접 지켜본 이가혁 기자를 전화로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올보르의 경찰서 쪽입니까? 어디입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은 덴마크 올보르시 노율란드 경찰서 앞입니다.
올보르시와 그 주변부의 치안을 총괄하는 올보르 중앙경찰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 이곳 시각으로는 어젯밤 8시에 정유라 씨가 체포된 뒤 현지 경찰이 이곳으로 정 씨를 압송했습니다. 지금 이곳 시각으로는 정오가 막 지났는데요. 덴마크 경찰은 오늘 오전 정 씨를 불러 일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자, 지금 있는 덴마크 올보르라는 도시는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덴마크 쪽에서도 아주 북단에 가까운, 그러니까 취재진이 있던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굉장히 먼 도시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곳이기도 하고요. 네, 덴마크 올보르는 덴마크 내에서는 규모가 3, 4위 정도 하는 도시긴 하지만 인구가 12만여 명 수준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북쪽으로 고속도로를 10시간 이상 달리면 나옵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을 통해서 최순실 씨 모녀가 이곳 승마장에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간혹 보도되긴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곳이 바로 교통의 요지라는 건데요. 공항이 하나 있고요. 또 최순실 씨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끓는 영국 런던으로도 직항편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기차역도 차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급한 경우에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쉬운 겁니다. 예. 아마 그런 교통의 편리성 또 혹시 필요하면 다른 곳으로 도피하기가 쉽다는 것, 그것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거처를 옮기지 않고 올보르에 계속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신처에 있는 인근 주민들 얘기도 들어봤다고요. 네, 일단 올보르 외곽은 한적한 전원마을 분위기고요. 또 이웃 주민들도 주로 장년층, 노년층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정 씨 등이 좀처럼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해서 참 이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정 씨 일행이 외출을 삼가면서 이렇게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봤는데 이가혁 기자가 정 씨의 은신처라고 본 단서들 가운데 결정적인 건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바로 은신처 차고에 주차되어 있던 폭스바겐 차량이었는데요. 최순실 씨가 노승일 부장에게 구입을 지시한 그 벤입니다. 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처음 도착해서 취재를 할 때부터 바로 이 차를 찾아야 정유라가 어디 있는지 나온다. 아마 지금도 이 차를 타고 다닐 것이다. 이런 교민들의 증언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특히 덴마크 차는 번호판이 DK인데 이 차는 독일 등록 차량인 D가 적혀 있고요. 최순실 씨의 호텔과 또 유령 회사들이 설립된 근거지인 헤센주를 뜻하는 스티커도 붙어 있었습니다. 예. 또 독일에서는 자신의 이니셜을 따서 번호판에 알파벳으로 새길 수 있는데요. CS, 즉 최순실 씨의 영문 이니셜도 적혀 있었습니다. 또 차량 안쪽에는 창문으로 보니까 사진으로 많이 알려진 그 정 씨의 승마 모자와 또 아들이 쓴 카시트도 있었습니다. 예. 자, 지금 이가혁 기자가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조정실에서는 볼륨을 조금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번호판까지 바꿀 만한 경황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결정적인 그런 정황을 이가혁 기자에게 알려준 셈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렸는데 체포 상황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저희 취재진이 마을에 도착해서 정 씨의 은신처라고 확신을 한 것이 지난달 31일 새벽입니다. 이후 외출하는 정 씨를 만나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렸지만 전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취재진을 알아챈 정 씨 일행이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창문의 블라인드를 다 내려서 또 완전히 밖과 차단을 했고요. 또 이불로 창문을 덮기까지 해서 철저하게 숨어버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예. 결국 다음 날까지 기다리다가 1일 오후 4시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희가 은신처를 잠시라도 벗어난 사실이 정 씨 측에 파악이 된다면 정 씨 측은 새로운 장소로도 도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저희는 배제할 수 없었고요. 또 한국 경찰이 정 씨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을 한 만큼 덴마크 수사 당국에 이 해당 사실을 알리고 또 현지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경찰이 출동하고서도 체포까지는 4시간가량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일단 현장에 출동한 덴마크 경찰이 처음 내뱉은 말이 something strange,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외관만 봐도 창문이 커튼도 아닌 이불 등으로 이렇게 마구 가려져 있고 또 인기척은 있는데 아무런 응답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찰이 내부에 들어가서 정 씨 등을 조사했지만 강제로 구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경찰이 공식적으로 인터폴에 정 씨를 적색 수배자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한 게 절차상으로 아직 등록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덴마크 경찰이 정 씨를 이 전산에 조회를 해보면 그 기록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는 그동안 보도한 대로
독일 검찰도 정 씨를 추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파악해 왔는데요. 덴마크 경찰 측에 저희가 독일 검찰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또 새해 첫날인 1일 오후다 보니까 행정적인 확인 절차에 또 시간이 평소보다 더 걸린 것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덴마크 경찰 상부에서 이 내린 체포 명령을 받고 경찰들을 출동했고 결국 정 씨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신고를 받을 당시까지 덴마크 경찰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가혁 기자가 보여준 그동안의 기사라든가 이메일 같은 것을 보고서야 이제 판단이 섰다 그런 얘기인데 왜 이 적색 체포까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인터폴의 체포 대상에는 안 올라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장에서 파악하기로는 한국 경찰청에서 인터폴에 그 적색 수배자로 올려달라라는 요청을 하는데 인터폴이 그걸 접수를 해서 명단에 올리기까지 시간적인 서류상의 시간이 걸리고 또 연말까지 겹치다 보니까 행정적 처리가 늦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그 문제는 며칠 뒤면 해결이 나긴 날 텐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불법 체류로 지금 체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2시간 동안만 구속이 가능하다고 구금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72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제가 현장에서 체포 당시에 체포를 직접 한 경찰에게 파악한 결과로는 일단은 불법 그 체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고 다만 인터폴의 한국 정부가 인터폴 수배 요청을 한 사실이 일단은 파악이 됐고 그 완료되진 않았지만 한 사실이 파악이 됐고 독일 검찰도 돈 세탁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에 일단 상부의 명령을 받아서 체포를 한다라고까지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현지 경찰이 말하기로는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오늘 오전에 경찰서에 파악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이 정 씨와 관련된 사안에서 워낙 민감하게 반응해서 어떠한 정보도 이곳에서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자, 정리를 해봅시다. 만일 불법 체류로 해서 구금을 했다면 72시간인데 어저께 이가혁 기자가 파악한 바로는 덴마크 경찰이 불법 체류로 구금했다는 얘기는 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24시간이냐?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 24시간이 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곳 시각으로 오후 그러니까 저녁 8시였기 때문에 오늘 저녁 이곳 시각으로 오늘 저녁 8시가 결국 24시간이 될 것이고 그 경찰이 이에 대해 설명을 저에게 해준 게 있습니다. 한국 외교 당국에서 외교 당국에 정 씨를 우리가 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릴 것이고 그럼 외교 당국이 대화를 원하거나 어떤 접촉을 원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것도 저에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에 이게 통보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단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뭐 특검도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어느 만큼 빨리 덴마크 경찰 쪽에 연락을 해서 구금 상태를 늘리느냐 아니면 긴급 송환 작업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겠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경찰에서 설명한 취지가 우리는 체포를 하는 게 우리의 의무가 다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와 상관없으니까 한국이 또는 독일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이가혁 기자를 다시 연결할 텐데 조금 더 취재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포함해서 얘기를 좀 해주길 바랍니다. 뉴스 말미에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같이 있던 보모하고 함께 남성 2명이 있었다. 전부 합쳐서 5명이라고 들었는데 어린아이까지. 현지 경찰이 정유라 씨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집 울타리 밖에서 대기를 해왔기 때문에 경찰이 집 밖으로 나오면 붙잡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 2명은 영어를 잘 하지 못했고 또 정 씨의 승마 관련 업무를 돕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한국에서부터 정 씨를 동행했다는 추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예, 그 부분도 혹시 확인이 되면 이따 말미에 다시 연결할 때 얘기를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가장 좀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24시간만 거기 현지 시간이 지금 몇 시라고 했죠? 현지 시간은? 지금
정오를 넘긴 12시 17분입니다. 낮 12시 17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한 7시간 반 정도에 만약 24시간이라고 친다면 그 정도 시간이 남은 것이고 만약 72시간이면 또 시간이 더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특검이나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느 만큼 빨리 대처하느냐에 좀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가혁 기자 이따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체포 이후의 수순으로 주목되는 것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유라 씨의 신병이 과연 언제 국내로 넘겨질 것인가 하는 문제죠. 특히 이 문제는 특검 수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72시간이냐 24시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덴마크 경찰은 명확하게 아직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그것은 독일 경찰과 한국 정부 당국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박영수 특검이 경찰을 통해서 정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죠. 우리 경찰은 법무부 또 특검과 조율해서 정 씨 신병을 조속히 넘겨받는 방안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 씨를 체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일단 일리걸리 스테이, 이른바 불법 체류입니다. 앞서 우리 경찰이 엿새 전 인터폴에 정 씨에 대한 적색 수배를 요청했지만 아직 수배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폴 심사는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연말연시란 시기적 특수성까지 더해져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 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선 신병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덴마크 경찰이 정 씨를 우선 체포하면서 적용한 불법 체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72시간 안에 석방될 수 있습니다. 인터폴 수배 여부가 결정되는 걸 기다리다가는 정 씨가 또다시 잠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법무부 특검팀과 조율해 긴급 인도 구속이란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범죄인에 대해 정식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 전 신병을 급하게 구속하는 조치입니다. 다시 말해 덴마크 경찰 측의 불법 체류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은 정 씨를 붙잡아달라는 겁니다. 경찰은 또 인터폴에도 적색 수배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재촉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정유라 씨가 체포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정 씨는 이화여대 학사 비리는 물론이고 삼성과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뇌물죄 의혹을 풀어줄 열쇠이기도 합니다. 특검 사무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오늘 특검도 정유라 씨 체포 소식으로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정 씨는 바로 송환될 수 있는가? 특검 쪽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현재로선 특검도 송환 일정을 바로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진 입국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를 밟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위해 특검은 우리 법무부와 외교부 또 경찰청 등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정 씨의 구금 기간 안에 긴급 구속인도 요청과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 등을 맞춰서 대비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연말연시도 끼고 또 국제 간의 일이 그렇게 쉽게 빨리 되는 건 아니겠지만 좀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오늘 저희들의 신고와 체포로 인해서 이런 그 과정이 조금 더 좀 압축돼서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 씨가 귀국하면 특검이 우선적으로 적용할 혐의가 이화여대 비리와 관련한 업무 방해 부분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특검이 이미 수사 초기에 정 씨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미 적시를 한 혐의인데요. 이대 부정 입학과 성적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정 씨가 박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와 얽힌 뇌물 혐의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이 최순실 씨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뇌물을 줬다고 의심받는 쪽, 그러니까 이 삼성 측의 진술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받았다는 박근혜 대통령 또 최순실 씨 측은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특검은 정 씨의 국내 송환 절차가 빠르게 이루어지면 이 최 씨의 진술 태도가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 씨가 박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최 씨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 씨는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구치소 조사에서도 이 정 씨 얘기가 나오면 화를 내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정유라 씨가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을 직접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특검 수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정 씨는 자신이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과거에도 계속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정 씨를 불러서 조사하면 삼성 등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또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추궁할 걸로 보이고요. 이 조사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은 청문회에 나와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류철균 이대 교수가 정유라를 챙겨주라는 김 전 학장의 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게 되죠. 최규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은 지난달 15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학점 특혜를 받게 해줬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실 그 학점 부여라든가 이런 것은 교수 개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하지만 특검에 긴급 체포된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4월 정 씨를 챙겨주라는 김 전 학장의 전화를 3차례나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류 교수 측은 김 전 학장이 정윤회 씨 딸 유라 씨가 고등학교 때 따돌림을 당해 우울증이 있다. 류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으니 신경 써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통화에선 정 씨 어머니 최순실 씨가 류 교수한테 갈 테니 만나보고 잘 챙겨주라고 했고 실제 최 씨가 류 교수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필수 시험도 안 본 정유라 씨는 온라인 출석만을 근거로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강의도 국내에서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이런 모든 상황을 김경숙 전 학장이 총지휘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어제 갑자기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박 대통령의 주장이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 그리고 형사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겠다고 하고 있어서 이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고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검찰과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입니다. 박 대통령은 삼성 합병 지원 의혹을 완전히 엮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죠. 저희 취재 결과는 그런데 다릅니다. 박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정유라 지원을 따로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4년 9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여러 명의 삼성 측 인사와 특검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날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을 따로 불러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에서 승마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좋은 말도 사주고 훈련도 지원해달라며 구체적인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고위 인사들이 모두 특검 조사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듬해 3월 삼성은 박 대통령의 요청대로 승마협회 회장사가 됩니다. 삼성은 2015년 8월 사실상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만을 위해 200억여 원을 지원하는 계약을 최 씨 개인 회사와 맺었습니다. 삼성 측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승마 지원은 회장사로 협회를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조사 때 최순실 씨를 알게 된 시점이 올해 초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2015년 7월 달에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예. 2016년 2월 달에 알았습니까? 그 언저리쯤이 아닌가. 특히 승마협회를 통한 정유라 씨 우회 지원을 박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만큼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그런데 대구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10달 뒤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만납니다. 단둘이 만난 이 독대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10달 동안 지원이 소홀했다면서 이 부회장을 다그치기까지 하고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영재센터 지원도 요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문제를 언급한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엮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 하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김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5년 7월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승마 선수 육성 지원이 소홀하다며 이 부회장을 다그쳤습니다.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 지원도 당부했는데 진행된 게 전혀 없단 겁니다. 신경을 더 쓰고 적극 지원하란 말을 이어가던 대통령은 동계 스포츠 지원 얘기도 꺼냈습니다.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기획한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돈을 지원하란 요청입니다. 지원 금액으로 10억 원 정도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고 삼성 관계자들이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임기 내에 삼성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언급도 합니다. 특검은 이 대목을 이 부회장이 고민하던 승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대가성을 내비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불러 박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을 확인한 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과 일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김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표 전 장관도 시인을 했습니다. 삼성 합병 찬성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역시 단순히 엮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어서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결 당시 청와대 지시 여부를 밝혀줄 핵심 인물로 문영표 전 장관을 주목해왔습니다. 그런데 문 전 장관은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어제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도 그랬습니다. 삼성합병 지시 분이 내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 전 장관의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삼성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본인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특검팀에 계속되는 추궁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일 아니냐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 전 장관의 진술이 나오면서 대통령의 뇌물 혐의 정황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자, 이 문제는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심 기자, 박 대통령이 2014년 9월, 재작년이죠. 벌써 3년 전이 됐군요. 2014년 9월 대구 창조개혁혁신센터, 그러니까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죠, 명확하게는. 이 개소식 행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따로 만난 건데 이 자리도 2015년 7월 독대 자리하고 같은 성격으로 봐야 하나요? 2015년 독대는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과 총수들이 미리 시간 약속을 하고 20-30분간 만났는데요. 예. 2014년의 독대는 말씀하셨던 그 공식 행사 장소에서 박 대통령이 요청해서 별도의 공간에서 짧은 시간 이뤄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요청을 그러니까 기업 쪽에서 한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 쪽에서 요청을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러 독대 자리를 마련해서 승마 선수 육성을 당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군요, 그러면. 그런데 그 독대한 날이 9월 15일인데요. 이보다 앞선 9월 10일쯤에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10대 그룹 총수들과 독대 자리를 잡아보라고 했고 각 그룹별 현안 내용도 정리해달라고 지시를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안 전 수석의 수첩에서 확인이 된 내용인데요.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눌지는 최소한 9월 15일 이전부터 계획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왜 많은 종목 가운데 하필 승마 선수를 육성해달라고 삼성에게 당부를 한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도 첫 독대, 그러니까 2014년 9월 독대 뒤에까지만 하더라도 이 승마 선수 육성과 또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삼성 측이 특검에 밝힌 입장입니다. 예. 이듬해 3월 삼성은 박 대통령 말대로 승마협회 회장사가 됐지만 박 대통령이 당부했던 해외 전지 훈련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건데요. 예. 박 대통령이 다시 만난 자리에서 그래서 다그쳤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일단 합리적으로 성립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첫 독대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5년 7월 이 박 대통령이 다시 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느냐고 재촉하자 최 씨의 존재를 알게 됐고 최 씨의 독일 회사 당시 이름은 코레스포츠였는데요. 코레스포츠와 급하게 200억대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최순실 씨 회사와 200억대 계약을 맺은 것이 박 대통령의 당부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군요. 하지만 특검은 단순한 당부 차원이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박 대통령이 두 번째 재촉했던 그 지난해 7월 독대 자리에서 임기 내에 삼성과 승계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 점은 박 대통령의 말씀 자료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예. 자, 승마 지원과 승계 문제가 왜 여기서 그러면 결부가 되느냐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승계를 돕기 위한 어떠한 것 그리고 그 특혜를 바라고 승마에 대한 지원을 했을 것이다라는 의구심 이것으로 지금 이어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박 대통령은 하지만 삼성 뇌물죄 의혹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엮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하게 부인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주라고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어제 그 발언을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완전히 엮은 겁니다.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그러면서도 이 삼성물산 합병이 국익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예. 삼성 같은 그런 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기업이 공격을 받아서 이런 게 뭐 무산된다든지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는 그런 그 생각을. 예. 그래서 좀 모순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앞서 김필중 기자 리포터에서 나온 문형표 전 장관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 진술하고 맥락이 같네요. 그렇습니다. 법조계와 특검은 삼성의 일개 주주에 불과한 이 부회장의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는데 국민들의 연금을 이용한 점은 어떤 합리적인 국가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60년대나 있을 국가주도 경제 성장에 젖은 사고방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주장은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기회가 되면 대통령이 조만간 입장을 다시 밝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통제된 조건 속에서 일방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검찰 출석과 헌재 출석도 거부하는 등 정당한 법적 절차와 요구를 모두 거부해온 만큼 해명할 일이 있으면 헌재부터 출석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40여 분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뇌물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탄핵 당사자가 일방 주장을 편 겁니다. 심지어 헌재에 직접 주문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헌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 또 헌재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제 그런 그 허위가 완전히 좀 걷어졌으면. 특히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2명은 박 대통령이 직접 추천해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까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와 탄핵 심판 출석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법적 공방의 자리는 피하면서 일방 주장의 기회만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들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인 국민의당 송금주 의원은 대통령이 간담회를 열어 자기 방어를 한 것이라면서 최근 친박계의 행태에 비춰보면 조직적인 대응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이후에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인적 청산 주장에 대한 친박계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은 새누리당을 떠날 수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탈당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최경환 의원은 오늘 대구에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새누리당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명진 위원장의 탈당 요구에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겁니다. 서청원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국회의원들을 인위적으로 몰아내는 것이 올바른 쇄신의 길은 아닐 것이라며 물러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적 청산에 대한 친박 핵심 의원들의 반발은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직후인 어제부터 커졌습니다. 새누리당 내 핵심 친박계 의원 10여 명은 어젯밤 비공개 회동을 갖고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인적 청산 요구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회동에서는 임 비대위원장이 시키는 것이라면 봉사활동도 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정현 전 대표는 오늘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든 책임을 안고 가는 만큼 당이 화합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집당 탈당 요구를 막기 위한 기획 탈당이라며 친박계의 정계 은퇴를 주장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는 이처럼 여러 가지로 논란거리인데 기습적으로 열면서 일방적으로 전달한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윤서령 기자와 함께 어제 당시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서령 기자, 어제 간담회는 전혀 예고된 게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자고 해서 춘추관으로 왔는데요. 예. 오찬이 진행 중이던 1시쯤에 배성래 홍보수석이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나서 새해 덕담과 또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15분 뒤에 간담회 장소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불과 15분 전에 갑자기 통보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1시 반부터 간담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취재 수단은 뭐 대표적으로 노트북 기록, 음성 기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다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네, 이 청와대 측에서 먼저 이 기자들이 이 노트북으로 발언을 받아치느라 대통령 말을 잘 못 들을 수도 있으니 녹취를 해서 내용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영상도 우리가 찍어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자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는 없었습니까? 보통 이 대통령 기자간담회를 하면 형식이나 시간 또 장소 등은 기자들과 상의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는 이 15분 전에 갑자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하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라도 좀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저를 포함해서 이제 기자단들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낸다고 하니 일단은 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 형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결과적으로는 이 청와대가 이 깜짝 공지를 해서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해서 일방적으로 이 입장을 전달하는 식의 간담회를 성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대개 이제 기자단에는 간사라는 직책들이 있잖아요. 어느 한 회사의 기자가 뭐 연락도 하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저께는 청와대 기자단의 간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뭐 노트북도 안 가져가고 녹음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거의 통보하는 상황이었다면서요? 기자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였고요. 예. 이 기자 간담회에 대해서 통보를 받고 각사 기자들이 이제 회사 안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기자들이 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녹음도 하지 말자는 걸 그냥 수용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이 기자회견이었지만 이 영상을 보면 간담회를 한 것 같은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예. 그럼으로써 이 피의자 신분의 이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이 기자회견까지 열었다라는 비판도 자연스럽게 피해가는 효과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녹음하지 말라는 건 왜 다 받아들였습니까? 녹음을 하지는 말자라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예. 일단은 그 영상으로 촬영이 되고 또 수기로 메모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첩에 메모를 하고 나중에 추후에 영상은 확인해도 되겠다 이렇게 예.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은 제대로 진행이 된 건가요? 일단 이 박 대통령이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이 소회를 먼저 밝혔는데요. 예.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왜곡, 뭐 허위 이런 강한 표현 등을 쏟아냈는데요. 예. 이후로 또 공모나 직권남용 등 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일방적으로 반박한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예. 또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또 전해지는 말이 그렇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차은택 씨의 인사 개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기자회견은 아니다라면서 답변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전에 현 정부 들어서서는 대통령 기자회견 때마다 이른바 시나리오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정부에서도 그런 예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질문이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죠? 네,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그렇지 않았다면 연설문 유출, 최 씨의 이권 개입 이런 질문들은 근데 왜 안 나왔을까요? 질문은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요. 사실 나왔던 질문들이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일단 답변을 한번 시작을 하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꽤 긴 시간을 써가면서 긴 문장을 사용하고 또 긴 시간을 이제 좀 사용을 했었는데요. 예. 그 중간에 이제 질문을 끊고 추가 질문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었고요. 예. 또 한 30-40분쯤 정도 지났을 때 어느 정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라고 판단을 들었을 때쯤에는 이 정도 하시자라면서 자리를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이 다른 질문을 조금 더 추가로 던졌는데 더 이상 자세한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전에 15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기자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간담회가 있으면 불과 그게 한 15분 전에 통보가 되면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이 바쁜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질문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짧은 시간 동안의 통보만 있었고 곧바로 급작스럽게 게다가 뭐 기록을 위한 어떠한 장치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자들로서는 상당히 불리했던 것은 뭐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간담회를 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또 간담회가 이루어진다면 글쎄요, 기자들로서는 참석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서령 기자였습니다. 네, 여러 기관이 조사한 대선 주자 여론조사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양강 구도가 뚜렷해졌는데요. 문 전 대표는 호남에서 지지층이 크게 두터워졌고 반 전 사무총장은 보수층 표심의 흡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중앙일보가 발표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2.7%로 2위를, 이재명 성남시장이 13.1%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순이었습니다. 중앙일보를 비롯해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7개 매체 모두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2강 구도였습니다. 10%포인트 내외의 차이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7개 가운데 6개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건 2개였고 나머지는 경합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에서의 약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 전 대표의 호남 지지율은 석 달 전보다 16%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떨어진 지지율을 그대로 흡수한 겁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보수층의 표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유권자층에서 또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강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표심의 전략적인 선택이 시작됐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3위인 이재명 시장이 여전히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대선 주자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자들의 지지율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문화계, 체육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교육계에도 비슷한 인사 전횡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는 후보를 배제하기 위해서 국공립대학 총장 자리를 오래 비워두거나 이순위자를 잇따라 임명했다는 겁니다. 일부 후보자는 각서를 요구받았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경북대 총장 취임식이 예정된 강당에 새 총장을 거부한다는 피켓이 가득합니다. 교수와 학생들의 거센 반대가 계속되자 결국 장소를 본관 회의실로 급하게 바꿔 취임식을 강행했습니다. 경북대는 2014년 투표를 통해 1순위로 뽑힌 김사열 교수를 총장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2년간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1월 2순위자인 김상동 교수를 총장에 임명했습니다. 김사열 교수의 과거 시민단체 활동 이력 때문이라는 게 학교 안팎의 분석입니다. 김 교수는 동료 교수를 통해 활동 중단 각서를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권 실세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청와대가 직접 관여했다는 얘기도 교수들 사이에 타다하게 돌았습니다.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다. 1순위를 해야 된다. 민심도 있고 하니까 그랬는데 우병우 수석이 강하게 밀어붙였다더라고요. 2순위를 해야 된다고. 경상대와 순천대, 충남대, 한국해양대에서도 이순희 후보가 총장이 됐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방통대와 공주대 등 4곳은 교육부가 아직도 총장을 임명하지 않아 공석인 상태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 법안, 재벌 총수의 독자적인 결정을 견제하는 상법 개정안을 2013년에 정부가 내놨지만 여당과 재계의 반발 속에 사라졌죠. 국회가 4년 만에 다시 이 법안을 새해 화두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경제민주화 법안이라고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가 다시 힘을 쏟는 건 최순실 게이트 때문입니다. 소액주주들이 대기업의 경영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면 재벌들이 최순실 씨나 미르재단 등에 쉽사리 돈을 건넬 수 없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총리께서 입법 예고한 대로 통과됐다면 아마 이번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아니냐. 개정안은 소액주주와 우리 사주조합의 힘을 키워서 재벌 총수를 견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주사의 주식을 1% 이상 갖고 있다면 계열사 주식이 전혀 없더라도 계열사를 상대로 주주 자격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주주도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방법으로 자신을 대변할 이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촛불 민심도 정치권을 압박하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만든 신당도 상법 개정 방향에 찬성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2017년 각국 정상의 신년사에선 흔한 협력과 공조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적들의 행복을 바란다는 트럼프 당선인은 역설적으로 내게 맞서지 말라는 경고를 한 셈이고 시진핑 주석은 영토 주권을 결연히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위권 확대를 노골화했고 푸틴 대통령도 조국의 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올해 예정된 세계 주요 일정을 보면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TPP 탈퇴, 핵능력 확장, 동맹의 재검토까지 오바마 지우기 정책의 본격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친러 행보는 중국을 자극해 기존 미중 G2 구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합니다. 영국이 EU 탈퇴 절차를 담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면 2년간의 이른바 이혼 협상이 시작됩니다. 치열한 삿바 싸움 속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세계 경제가 받을 충격의 크기가 달렸습니다. EU 탈퇴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의 마린 르펜이 승리하면 유럽 해체의 위기감은 현실이 됩니다. 프랑스 대선을 전후로 예정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총선에서 노동계층의 표심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포퓰리즘과 극우의 바람이 거센 유럽에서 난민의 엄마 메르켈 독일 총리가 사선에 도전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승리를 내다봤지만 예측이 어려운 난민 이슈로 낙관하긴 어렵습니다. 제19차 공산당 대회는 시 주석의 1인 지배를 강화하는 자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임기 제한을 없애거나 후계자를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까지 노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연초부터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건너온 건데요. 초미세먼지는 다른 때보다 겨울철에 더욱 해롭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시내입니다. 건물 형태만 어렴풋이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직경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치솟으면서 오늘 서울의 가시거리는 2km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춘천을 시작으로 서울과 인천, 경북 구미까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연초부터 유독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건
북서풍을 타고 들어온 중국 스모그 때문입니다. 중국은 현재 전국 26개 도시에 스모그 최고 등급인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겨울 난방철이 한창인데다가 스모그를 줄이기 위한 생산활동 제한 조치를 어기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 초미세먼지는 다른 계절보다 독성이 더 강합니다. 석탄 연료 사용이 많은 중국 영향에 국내 난방 연료 사용도 늘어 유해 중금속이 봄에 비해 20% 이상 많습니다. 또 겨울철에는 대기 순환이 빠르지 않아 먼지가 쉽게 가시지도 않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내일 다소 잦아들겠지만 모레 오전부터 다시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새해 첫날 최소 23명이 숨진 인도네시아 여객선 화재 당시 선장이 가장 먼저 배에서 탈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10여 명이 실종된 상태인데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갑판에서 시신이 수습됩니다. 자카르타 인근 해상을 지나던 여객선에서 불이 난 건 현지 시간 1일. 그런데 당시 선장이 승객들을 두고 탈출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배 엔진실에서 연기가 나오더니 선장이 가장 먼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고 선원들이 뒤를 따랐다고 전했습니다. 선장은 다른 승객들과 함께 바다를 표류하다 구조됐습니다. 현재 224명은 구조됐지만 최소 23명이 숨졌고 17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100명 정원의 선박은 불법 증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엔진실의 전기 합선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17,000여 개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는 여객선이 주요 교통수단인데 안전기준이 느슨하고 노후 선박이 많아 해상사고가 잦습니다. 지난 11월엔 정원을 초과한 배가 전복되면서 54명이 숨졌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유라 씨 체포 소식을 다시 짚어보죠.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덴마크 올보르에서 전격 체포가 됐습니다. 정 씨 소재를 덴마크 경찰에 신고한 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정 씨를 추적한 JTBC 취재진이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긴박했던 현지 체포 순간을 보시고 덴마크 현지를 연결해서 정 씨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건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 10분, 현지 시각으로 밤 8시 10분입니다. 정유라 씨 원래 귀국하실 생각이었어요? 한국 가서 검찰 조사 받으실 생각이었나요? 정 씨가 체포된 곳은 덴마크 북부 올보르시의 외곽에 위치한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앞서 취재진은 해당 주택에서 정 씨가 아들과 보모, 수행원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은신처에선 정 씨 일행이 타고 다녔던 폭스바겐 차량과 함께 승마 관련 도구와 한국산 제품들도 발견됐습니다. JTBC 취재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덴마크 경찰은 현지 조사를 통해 내부에 총 5명이 있고 정유라 씨 본인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조사 중에도 수시로 나와 집 밖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정 씨와 관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취재진이 정 씨의 돈 세탁 혐의를 수사 중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과 주고받은 메일 내용부터 최순실 씨 모녀와 관련한 영문 기사 등을 보여주자 이를 상부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독일 연방 검찰을 통해 정 씨의 체포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국 수사당국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사실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덴마크 경찰은 4시간 동안의 조사 끝에 결국 정 씨를 체포했습니다. 특검은 정 씨 체포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한 송환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이렇게 취재진이 독일에서 덴마크까지 쫓아간 끝에 정유라 씨 은신처를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 씨는 이곳에서 나오지 않았고 현지 경찰 신고와 가택 수색 등을 거친 뒤에야 체포됐습니다. 은신처 확인부터 체포까지의 과정, 현지에서 이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재진이 정유라 씨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덴마크 올보르 외곽에 도착한 건 지난달 31일입니다.
올보르는 최순실 씨와 정 씨가 승마를 위해 드나든 곳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 정 씨 은신처 주변에선 승마용품이 발견됐고 정 씨가 타고 다닌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에서도 승마용 모자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인데 덴마크 아침은 아직 밝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유라 씨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을 조심스럽게 둘러본 결과 차량과 또 집안 내부에서 보이는 그 한국 회사의 전기밥솥 등을 봤을 때 정유라 씨의 은신처가 확실하다고 보고 집 안에서 누군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정 씨를 만나기 위해 집 문을 두드리자 고모가 정 씨의 아들을 안고 황급히 몸을 숨기고 다른 편 출입문에선 한 남성이 문을 잠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말씀 좀 나누러 왔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결국 취재진은 우리의 112에 해당하는 현지 114 신고로 경찰에 정식 출동 요청을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꿈쩍않던 정 씨 일행이 마침내 문을 엽니다. 경찰은 정 씨에게서 직접 받은 여권을 들고 나와 취재진이 파악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재차 확인까지 합니다. 경찰 출동 4시간 만에 정 씨는 우리나라도 독일도 아닌 덴마크 경찰 손에 이끌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 지역을 총괄하는 노율란드 경찰서 앞입니다. 정유라 씨가 어젯밤 체포돼 이송된 그곳입니다. 지금 이곳 시각이 월요일 오전인데요. 잠시 후면 정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 올보르에서 JTBC 이가혁입니다. 네, 이번에는 덴마크 현지의 이가혁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죠. 이가혁 기자, 조금 전에 정유라 씨가 있는 올보르 중앙경찰서에 있다고 했는데요. 새로운 소식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은 덴마크 올보르시 노율란드 경찰서 앞입니다. 올보르시와 그 주변부의 치안을 총괄하는 일종의 중심 경찰서격인데요.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 이곳 시각으로는 어젯밤 8시에 정유라 씨가 체포된 뒤에 현지 경찰이 이곳으로 정 씨를 압송했습니다. 정 씨의 체포 소식이 이곳 덴마크 현지 언론에도 알려지면서 이곳에도 오전부터 현지 방송사 카메라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노율란드 DR 방송국의 한 기자는 제게 이곳 경찰이 정 씨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어제 체포 상황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 대응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저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이곳 현지 경찰 역시 조심스러운 분위기라서 오늘 오전 정 씨를 불러서 일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서 연결했을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이가혁 기자가 현재 경찰에 듣기로는 24시간 동안 정유라 씨를 구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경찰의 입장은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 혐의가 아닌 불법 체류 혐의가 적용이 돼서 72시간 동안 구금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취재가 됐습니까? 네, 덴마크 현지 경찰에 확인한 결과 인터폴 적격 수배의 가능성에 따라서 24시간 구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 일단은 여기선 맞다라고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오후 2시에 이곳 시각으로 잠시 후인 오후 2시에 정 씨의 신병의 그 구속을 하는 신병 기간 연장을 놓고 일종의 우리의 그 영장 실질심사 비슷한 그 판사 앞에 서서 판단을 받는 그런 법정이 열린다고 합니다. 오후 2시에 열리게 되고 이곳 현지 기자들도 모두 그 주소를 다 받아놓고 저도 받아봤기 때문에 잠시 후에 그곳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경찰이 지금 국제 사법공조 같은 이유로 정유라 씨를 더 붙잡아 놓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요구를 하면서 더 연장할 것이다라는 게 이곳 현지 기자들의 관측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경찰청이 정 씨에 대한 긴급 인도 구속 청구서를 덴마크 인터폴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아직 덴마크 경찰에서는 이 사실도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긴급 인도 구속 요청서는 이 범죄인에 대해서 정식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신병을 급하게 구속하는 조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덴마크 경찰 측의 불법 체류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정 씨를 붙잡아 달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정 씨가 올보르 지역 승마장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승마장을 가보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은신처에 있었기 때문에 가보진 못했지만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정 씨의 차 안에서 승마 모자가 발견됐고 또 쓰레기 더미에서도 승마 용품이 발견됐습니다. 정 씨는 적어도 이곳으로 옮겨온 후에도 차로 2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승마장이 2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곳에 여러 번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 주차된 그 검은색 밴이 최근 들어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최근에는 승마장도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은신처에 특이사항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네, 이 정 씨의 독일 내 행적에서도 많이 언급된 부분인데요. 이곳 은신처에도 정 씨가 키우는 것으로 보이는 고양이들과 반려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양이는 저희가 확인한 건 최소 9마리, 개는 3마리였는데요. 고양이 7마리는 집 밖에 별도의 흰색 가건물에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 쓰레기통 주변이나 창고 주변에 이 애완동물을 옮길 때 사용하는 이동식 케이지도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독일에서 덴마크로 이동할 때 해당 고양이와 이 반려견들과 함께 이동한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체포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일단 이 기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일단 저희 취재진이 마을에 도착해서 정 씨의 은신처라고 확신을 한 것이 지난달 31일 새벽입니다. 이후에 외출하는 정 씨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지만 전혀 정 씨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한 명도 밖으로 나온 사람이 없었고요. 오후 4시쯤 저희 취재진을 확인한 이 정 씨 일행은 집안에서 더 모습을 감췄습니다. 취재진은 결국 다음 날까지 기다리다가 1일 오후 4시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미 저희가 온 것을 정 씨 일행이 집 안에서 이미 알고 있는 이상 저희가 이 자리를 떠나면 현재 은신처를 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저희 취재진은 이 점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또 현지 사법당국의 공식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네, 그러면 정유라 씨하고 같이 있던 남성 2명이나 보모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그 집 안에 남성 2명 그리고 보모와 정 씨 그리고 정 씨의 아들 이렇게 총 5명이 있는 것은 확실히 확인했고 경찰도 이 부분은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체적인 신원 같은 것은 경찰이 저희를 집 밖에 대기를 시켜놓고 안을 접근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 2명은 영어를 잘 하지 못했고 정 씨의 승마 관련 업무 매니지먼트를 위해 왔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 중년의 이 한국인 보모 역시 경찰에 영어로 거의 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이 현지 경찰이 정 씨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점도 살펴봤지만 보모가 잘 보살피는 점 등으로 볼 때 그런 혐의점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곳에서 파악하기로는 현재 체포된 사람은 정유라 씨 1명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이가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곧이어 신년 특집 대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토론을 진행하는 손석희 앵커는 다른 스튜디오로 이동했습니다. 2017년 한국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유승민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함께하는 토론이 약 4분 정도 뒤에 바로 시작하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